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경 선생님입니다. 혜경쌤과 함께하는 생각하는 한국사, 오늘은 고대의 문화사의 문화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에 역사와 문화의 만남이라는 소주제목을 달았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 문화재들을 공부할 때 한국사 시간에 외워야 될 것들로 골치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타, 무슨 불상, 이름도 길고 너무 어렵죠. 하지만 고대의 문화재들은 당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생각했던 사상과 종교 그리고 신념들을 담은 아주 중요한 역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입니다. 지금처럼 미디어나 그런 것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기록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재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다양한 탑과 불상, 문화재들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그냥 외워야 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국시대 유학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는 당시 삼국시대의 주주가 된 사상은 아니었어요. 주로 관리를 등용할 때 근거가 되는 이 교육기관의 역할을 많이 담당하였습니다. 유학이 정치의 주요 어떤 이념이 된 것은 고려시대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삼국시대는 주로 불교를 통해서 왕이 정치를 해나갔거든요. 먼저 고구려의 학교는 태학입니다. 이 고구려의 태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수리망 때 만들어졌던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죠. 또 하나 지방에는 경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문무를 모두 교육했다고 합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각지에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같은 사람들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보아서 유고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는 통일신라에 만들어졌던 국학이라는 학교가 있죠. 국학은 신문왕 때 만들어졌던 유학교육기관입니다. 또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리를 등용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죠. 발해의 경우에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시대 유학교육과 관련된 유물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바로 임신서기석이라는 유물입니다. 신라의 두 청년이 임신년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책들과 경전을 3년 안에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식의 기록을 남겨놓은 비석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스터디 플래너 같은 걸 쓰면서 언제까지 이 책을 다 마쳐야겠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말이죠. 이 기록을 통해서 삼국시대의 신라에서 사람들이 유학교육에 힘썼다는 걸 알 수 있는 유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글씨가 여러분 좀 커 보이고요. 되게 큰 유물 같지만 선생님이 박물관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선생님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크기더라고요. 유학교육과 관련된 여러분 임신서기석 잘 지켜봐 주시고 잘 사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교 문화입니다. 도교는 신선사상 그리고 불로장생을 이야기하는 당시의 종교 중에 한 주류였죠. 도교는 당시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사상 중에 일부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교의 사상이 몇몇 문화재들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화면 왼쪽에 보이는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이 백제 금동 대향로는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의 문화재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이러한 연꽃 무늬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영향이지만 위쪽에 보이는 봉황이라든지 화면에 앉아있는 이런 신선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교 문화의 영향을 알 수가 있지요. 또한 이 백제 금동 대향로는 백제의 문화재 중에서 정말 가장 찬란한 수준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유물이죠. 선생님이 직접 박물관에 가서 봤는데 어떠세요? 부여국립박물관에는 이
백제금동대향로의 실물을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뚜껑이 열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향을 넣어서 향이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나 기록을 찾아보시면 이런 영상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크기는 어떤가요? 선생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상당히 여러분 생각보다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입니다. 지금의 타일과 같은 형태의 벽돌인데요. 이 벽돌 역시 산과 구름과 같은 당시의 신선 세계를 상상하며 만든 벽돌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백제의 도교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구려에도 이 도교의 신앙이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고구려의 사신도가 대표적인데요. 사신도는 청룡, 주작, 백호, 현무로 나타내는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비로운 동물입니다. 고구려에서는 무덤 벽에 이런 사신도를 새겨 놓았는데요. 이러한 사신들이 무덤의 주인을 신성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 고구려에서의 도교 문화도 살펴볼 수가 있죠. 또 하나 백제 무령왕릉, 너무나도 유명한 무덤이죠. 이 무령왕릉이 발굴됐을 당시에 이 무덤이 무령왕의 무덤인 것을 알 수 있었던 바로 이 무령왕릉의 지석이라고 하는 유물이 발굴이 됐는데요. 이곳에는 이 무령왕릉이 토지신에게 값을 치르고 무덤터를 샀다는 이런 매직권이라고 하는 것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토지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도교 사상이 당시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국시대의 종교의 주류였던 불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 삼국으로 전래되었습니다. 고구려에는 소수리망 때, 백제는 침류왕 때, 신라는 법흥왕 때 그 불교가 전래가 되었죠. 신라의 법흥왕 때는 이 불교가 전래되면서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이차돈이라고 하는 인물이 순교했던 사건이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차돈의 순교비는 학습지에는 없지만 우리가 신라의 수업을 할 때 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러한 삼국시대의 불교는 통일신라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통일신라에는 당시에 불교를 융성하게 한 아주 여러 명의 승려들이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원효와 의상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중국으로 불교를 연구하고 하기 위해서 떠나다가, 여러분들 원효의 해골물 이야기 잘 아시죠? 자다가 두 사람이 동굴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원효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일어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물이 해골에 담겨 있었던 썩은 물이었던 거죠. 이것을 깨닫고 원효는 내가 어제는 그렇게 달고 맛있었던 물이 오늘 이렇게 구역질 나는 거 보니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원효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국내에서 신라에서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라고 했던 사상을 일심사상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원효의 사상이 통합되어서 아미타 신앙과 화쟁 사상이 발전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신라에서는 불교가 이제 더 이상 귀족과 국왕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나무아비타불이라고 하는 것만 말할 수 있으면 누구나 믿을 수 있고 극락에 갈 수 있는 대중화된 종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국사 관련된 시험에서는 이 원효를 많이 불교에서 묻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함께 유학을 떠났던 의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분은 중국에 가서 불교를 배워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화엄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불교의 종파를 개창하게 되죠. 역사에서는 불교에 대한 사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이분이 만들었던 부석사라고 하는 절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석사는 경북 영주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찰인데요. 이 부석사에는
고려시대에 아주 유명한 건축물인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어서 고려시대 때 한 번 더 나올 거니까요. 이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건립했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또 화면에는 없지만 여러분의 학습지에 나와 있는 해초라고 하는 승려는 인도를 가서 인도를 순례하고 난 다음에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이 불경 자신이 배우고 보고 돌아온 것을 기행문의 형태로 남겼던 저술도 있습니다. 이 해초에 대해서도 묻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불교의 유물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불상은 여러분 불교에서 부처님의 형상을 나타내었던 유물이죠. 이 불상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굉장히 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너무 외우기가 어려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불상의 이름을 정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불상이 어떤 재료로 만들었나 이런 것들도 이름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금동, 나무로 만들었다 목조 이런 식으로 불상의 이름에 재료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를 불상으로 만들었느냐, 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불인지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인지 열애 부처님인지 여러 가지 부처님이 따라서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자세, 그 부처님이 서 있으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입상이고요. 앉아 있으면 좌상, 누워 있으면 와상 또는 와불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자, 그러면 이 규칙을 알고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고구려의 불상 중에 가장 유명한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금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겉은 금박이고 속은 청동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연가 7년명이라는 뜻은 이 부처님의 뒷부분에 연가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려져 당시에 새겨져 있거든요. 연가 7년에 만들어진 것이 새길 명자입니다. 그리고 열애 부처님이 서 있어요. 고구려의 불상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구려의 이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은요,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십자가를 몸에 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불상은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녔던 불상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제의 불상을 살펴볼까요? 백제의 경우에도 불상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불상은 바로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서산 용현리 마애열의 삼존 불상입니다. 이 불상은 먼저 서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마에는요, 지금 이 부처님 보니까 어때요? 절벽에 새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마자가 새길 마자의 절벽 애자입니다. 절벽에 부조로 새겨져 있고요. 열애 부처님이 지금 몇 분이 계시나요? 3분이 계시죠. 그래서 서산 마의 삼존불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운데 이 부처님의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뭔가 근엄하고 무섭다기보다는 아주 친절한 우리 할머니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 백제의 불상은 아주 소박하고 친절한 미소를 보여준다고 해서 별명이 백제의 미소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이죠. 하지만 신라의 불상은 조금 다릅니다. 신라에서 가장 유명한,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바로 석굴암 본존 불상입니다. 석굴암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인조 석굴로 만들어진 바로 암좌이죠. 이 석굴암 안에 있는 본존 불상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백제의 미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좀 더 근엄하고 중생을 내려다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통일신라에 완벽하게 발달했던 완벽한 예술미, 그리고 균형. 또한 석굴암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인공 석굴이고요. 또 하나 정말로 정밀한 기하학과 계산의 결과 만들어진 불상과 석굴입니다. 특히 건축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당시에 신라의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아주 과학적인 이 석굴암을 한번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의 불상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이불병좌상입니다. 이 불은 덮는 이불이 아니고요. 여기 부처님이 몇 분 계세요? 2명이죠. 2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신다라고 해서 이불병좌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석가모니 불과 다보 부처님이 둘이 함께 나타나 있는 모습이고요. 고구려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달의 불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불교 문화재인 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상은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면 탑은 왜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탑 속에는요, 모두 다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에게는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서는 이 화장을 했을 때 몸속에서 타지 않고 남아있는 살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몸속에 남아있는 돌 같은 거죠. 이 사리가 수만 개로 쪼개져서 이 사리를 보관하는 곳을 세웠던 것이 바로 탑입니다. 그래서 이 탑 안에는 부처님의 사리로 추정되는 물건들 또는 귀한 불경이라든지 아주 불교와 관련된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은 불교에서의 귀한 보물을 숨겨놓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제의 탑에서는 별로 남아있는 게 없지만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백제는 주로 목탑이 발전했었다고 해요.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은 이 목탑 양식을 석탑에 적용시켜서 만든 탑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진에 보니까 탑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죠. 사실은 이 탑은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점점점 허물어져가는 그때 일제강점기 일본에서는 이 탑을 보수한다고 하면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시멘트를 발라서 이 탑을 복원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물론 당시 시대에서는 이 시멘트라고 하는 것이 최신 건축 자재이긴 했지만 문화재는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게 맞고 또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보존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가 이때 국권이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을 당했던 것이 바로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곳에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너무 흉측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다시 이 시멘트를 하나하나 다 떼어내서 모두 다 해체한 다음에 기록대로 복원을 하였습니다. 무려 20년이 걸려서 2019년에 복원을 마쳤어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이나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사진 모두 다 뭔가 탑이 완성된 형태는 아닌 것 알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이미 없어진 석재도 너무 많았고요. 기록도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기록이 남아있는 한 최대의 복원을 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여기 사람 보니까 아시겠죠?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안타까운 문화재 복원의 상황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전라도 익산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은 답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백제의 탑 중에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은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부여는 당시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륵사지 석탑과 백제의 탑 두 개 중에 하나가 이곳에 바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또한 아픈 역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국통일 수업에서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배웠죠. 이때 당나라의 장군이었던 소정방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백제를 정벌한 것을 기념해 그 사실을 탑에다가 기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탑의 몸통 부분에다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마치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막 벽에다 낙서해 놓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굴욕적인 일을 당했던 것이 또 백제의 탑이에요. 선생님이 이 부여에 여행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서 있는 거 보니까 이 정림사지 5층 석탑도 꽤나 높은 큰 규모의 탑이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선생님이 직접 가보니 바로 이런 식으로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당이 백제국을 평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써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석탑 양식을 잘 보여주는 탑이니까 한 번쯤은 꼭 가서 여러분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신라의 탑입니다. 신라에는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전해진다뇨?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이 탑은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어서 지금은 터만 남아있거든요. 황룡사 9층 목탑이 건립된 것은 신라 선덕여왕 때 일인데요. 당시 승려였던 자장이 이 9층 목탑을 세우면 주변의 9개국이 신라에 와서 조공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의를 했다고 하고 9층 높이는 거의 50m 이상, 50m 이상의 높이의 큰 탑이 지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 터만 확인해 볼 수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사진만 봐도 이 목탑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MBC에서 방영했던 선을 넘는 여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에 출연진들 사람이 정말 작게 보이죠? 바로 이곳이 이 탑에 있었던 기초, 석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러한 돌들이 바로 기초의 기반이 되었던 돌이고 가운데 이 돌은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이 있었던 그곳을 바치고 있는 심초석이라는 돌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심초석 밑에 있었던 보물은 도굴꾼에 의해서 도굴된 이후였다는 사실 너무나 안타깝죠. 경주에 가시면 이 황룡사 9층 목탑에서 당시 황룡사 9층 목탑의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에는 탑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분황사 모전석탑도 여러분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탑입니다. 이 탑도 지금은 3층만 남아있지만 9층으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또 탑의 특징은 모전, 모자가 모양 모자고요. 전자가 벽돌 전자입니다. 그래서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서 쌓은 탑이다 라고 하는 탑이고요. 분황사라고 하는 이 절의 이름 자체가 선덕여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향기 나는 황제의 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선덕여왕에 지어졌던 이 당시의 탑과 이 절터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발해의 경우에는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중국의 발해 영광탑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 탑도 보니까 벽돌로 지어진 탑이라는 것 알 수가 있겠죠. 몇 개 남아있지 않은 발해의 문화재니까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신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탑이 나와요. 바로 일명 석가탑으로 불리는 불국사 3층 석탑이죠. 불국사에 가면 이 석가탑과 다보탑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석가탑과 다보탑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잘 구분해 주세요. 다보탑, 이따가 나올 다보탑이 10원짜리 동전에 새겨져 있는 탑이고요. 이 석가탑은 이 신라의 정말 탑의 가장 완벽한 비례와 균형을 갖춘 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탑도 독을 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도굴꾼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을 탑을 해체해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 인쇄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경주에 갔을 때 이 석가탑에 갔었거든요. 선생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석가탑도 굉장히 탑의 크기가 크다는 것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은 이 석가탑과 나란히 서 있는 쌍둥이 탑인데요. 다보탑 역시도 일제강점기에 순환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돌사자상 보이시나요? 사실 이 돌사자상이 4면에 모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지고 두 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상황이지 아닐 수가 없죠. 신라 하대로 가면, 신라 말기로 가면 이런 형태의 작은 승탑이라는 것이 유행을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놓은 곳이라고 했죠. 그런데 신라 말기에 선종불교는 스님들의 어떤 참선을 강조하는 불교의 종파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승려들도 굉장히 열심히 수련을 하면 부처님처럼 몸에 사리가 생겼다고 해요. 그 승려의 사리를 담은 탑이 바로 승탑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쌍봉사 철감선사탑이 여기 사진에 제시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절에 갔을 때, 사찰에 갔을 때 이렇게 난쟁이처럼 작은 탑을 만난다면 그것은 탑이 아니라 승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삼국시대에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문화재를 살펴봅시다.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와 저쪽 이슬람, 페르시아 이런 서역 지역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몇몇 남아있어요. 왼쪽에 보여지는 아프라시브 궁전 벽화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 벽화인데요. 이 벽화에 보면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조우관이라고 하는 깃털을 쓴 모자를 쓴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모자가 고구려인들이 쓰는 모자로 추정됩니다. 어머나, 고구려의 사신들이 우즈베키스탄까지 갔었다 봅니다. 오른쪽에 있는 고구려의 벽화에는 씨름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분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굉장히 이국적인 얼굴이죠. 이 시기에 고구려에 이 서역인들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진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또한 신라에서 출토된 저쪽 로마나 이 지중해 지방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그릇, 그리고 또 왠지 페르시아의 왕자가 썼을 것 같은 이러한 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국시대의 우리나라가 이 서역과도 교류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또 당연히 가까운 일본과의 교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백제와 신라와 가야라는 나라, 그리고 고구려까지 이 외와 다양한 것들을 교류했음을 보여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문화가 우월하고 일본의 문화가 열등해서 우리가 문화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문화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문화는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서양에서 자신들의 발달된 문화를 아시아에 전해줬다고 이야기하는 제국주의적인 시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화를 바라볼 때에는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열린 관점에서 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국의 문화의 일본의 전파를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유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불상을 소개합니다. 왼쪽에 있는 불상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금동으로 만들어진 미륵보살님이요. 반만 가부좌를 두고 여기 보니까 가부좌가 여러분 양반다리 아시죠? 그런데 반만 양반다리 하고요. 사유 생각을 하고 있는 불상의 모습입니다. 이 불상은 백제의 것인지 신라의 것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불상이고요. 또 우리나라 불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형미를 가진 불상으로 아주 유명한 불상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이 불상이 방 하나를 아예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불상이죠. 오른쪽에 있는 불상은 일본의 국보 1호급에 해당하는 고류사에 있는 나무로 만든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상을 한번 잘 볼까요? 너무나 쌍둥이처럼 닮아있지 않나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 일본에서 전파된 게 아닌가요? 네,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연대를 측정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불상 훨씬 더 연대가 빠른 것으로 나왔거든요. 특히 이 고려사 방가사유상은 전시가 되었을 때 한 관광객의 실수로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었죠. 하지만 그때 이 손가락으로 만들어진 이 손가락을 조사를 해서 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먼저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는 거죠.
선생님, 금독으로 만든 우리나라께 더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재는 각각의 지역에서 아주 좋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금송이라고 하는 아주 질 좋은 소나무가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나무로 불상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삼국에서 일본으로 전파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담징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스님이 그렸던 호류사 금당 벽화입니다. 이 벽화 역시도 이미 불타서 없어졌어요. 이 사진은 액션 촬영을 통해서 복원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승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러한 벽화를 그렸다는 사실은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꾸준히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왼쪽에 있는 고구려의 벽화와 일본에 있는 고구려의 벽화의 모습, 여러분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특히 당시의 치마 모양을 보니까 당신의 이런 줄무늬 모양이 유행했나 봅니다. 이것도 역시 고구려와 일본의 문화 전파를 보여주는 유명한 문화재 중에 하나죠. 여러분 잘 체크해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삼국의 무덤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무덤은 주로 우리가 고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무슨 능, 무슨 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고분은 무덤 양식을 총칭하는 말이고요. 능이나 총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능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무덤의 주인을 아는 무덤일 경우에는 무슨 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무슨 총이라는 것은 무덤의 주인을 모르는 경우, 여러분들 천마총이라든지 금관총처럼 무덤의 주인을 모르는 경우를 총이라고 하죠. 능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무령왕릉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겠죠. 특히 백제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의 무덤 양식이 아주 흡사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돌을 쌓아놓은 돌무지 무덤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었죠. 이것은 수업 시간에 잘 다뤘던 것처럼 백제를 건국한 사람들이 고구려에서 넘어온 유이민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 무덤 양식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신라의 경우에는 초기의 무덤은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널이 여러분 관이거든요. 이 관이 있고 중요한 보물을 묻는 껴묵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을 하나 더해서 덧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멩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돌무지고 다시 그 위에 이렇게 봉분을 쌓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신라의 무덤 양식의 특징은 도굴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수많은 무덤 안에 있는 보물들과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돌무지 덧날 무덤의 대표적인 유물, 그 무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천마도가 출토되었던 천마총이에요. 이 천마총에 선생님이 가봤었거든요. 특히 이 천마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벽화가 아니라는 것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의 배 안장 부분을 가리는 가리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이 갔었어요. 바로 여기가 천마총이에요. 선생님 딸내미의 어릴 적 모습이 귀엽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안쪽에 관람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 관람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당시 신라의 화랑의 원화의 복장을 했는데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넘어갈게요. 삼국은 후기로 가면 굴식 돌방무덤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무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굴식, 즉 무덤의 입구가 있고요. 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돌로 된 방이 보이는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 굴식 돌방무덤은 이 입구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입구만 찾으면 도굴이 매우 쉽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굴식 돌방무덤은 대부분의 무덤들이 도굴이 된 채 발굴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벽에 벽화들이 남아 있어서 이 벽화들만 우리가 보통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무덤의 경우에는 올라갈수록 이렇게 무덤의 지붕이 좁아지는 모주림 천장 구조가 특징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제에서 벽돌 무덤으로 유명한 백제 무령왕릉이 있죠. 여러분들 무령왕에 대해서 배울 때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무덤 양식이 아니라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 남조 양날의 영향을 받은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했었죠. 삼국시대 무덤 양식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 무령왕릉의 발굴 당시에 관련된 아주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삼국시대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첨성대입니다. 이 첨성대 같은 경우는 신라의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이 별을 관측하던 곳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곳을 가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왜 천문대가 산 꼭대기에 있지 않고 평지에 있을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상징물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곳이 직접 별을 관측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의견입니다. 여기 창문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사다리를 거친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사람이 올라가면요. 사실은 요 밑에가 이렇게 흙과 돌로 차 있어요. 그래서 몇 해 전에 경주와 포항 지역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이 첨성대는 거의 끄떡이 없었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지금 디딤돌 같은 게 나온 게 보이시나요? 이 안쪽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디딤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서 이 위에 앉아서 뭔가 별을 관측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별을 추정하기 위해서 쌓은 건물이라면 좀 더 높게 쌓지 않았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이 모든 돌의 개수가 362개였다고 해요. 1년이었던 365일과 매우 닮아 있죠. 또 이 돌의 단의 개수를 세봤더니 27단입니다. 선덕여왕은 신라의 27대 왕이고요. 마지막 기단까지 합하면 28단, 28수를 의미하고 위에까지 합하면 모두 30단. 30일은 여러분 한 달을 의미하죠. 또한 이 첨성대가 정확하게 동서남북의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아서 당시에 신라가 갖고 있는 천문과 날짜에 대한 그런 과학기술이 총합적으로 반영된 건축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음에 경주의 첨성대에 가시면 돌의 개수를 한번 직접 세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존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봤던 석가탑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 찍어낸 인쇄물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여러분 일명 에밀레종이라고 알고 있는 이 종은 이 성덕왕 때 만들어졌던 종이고요. 삼국시대 그런 당시의 서양과 중국의 일본종보다 그 소리와 그런 웅장함이 아주 월등한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종이니까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학습지에는 없지만 신라의 촐랑문서. 신라에서는 이 3년마다 그 지방을 다스리는 촌주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 이름, 인구, 가축, 토지, 무려 나무의 종류까지도 조사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이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국가가 행정적으로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또 조세지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신라의 촐랑문서는 교과서에 탐구 활동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국시대의 문화를 여러분들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 문화재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직접 가서 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하나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봤던 유물들 중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보신다면 아까 선생님처럼 유물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 보시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삼국시대 문화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